당연히 투자자라면 네. 그렇죠. 당연히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주식, 올라갈 주식.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홍진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 퀀트 투자를 바라볼 때 서로 이렇게 좀 대척점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의 그 원래 그 투자 선호 방식이 가치 투자에 좀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퀀트를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흔히 받는 질문인데 네네. 흔히 하는 대답이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네. 네, 방금 드리머님께서 말씀하신 네네. 가치 투자란 무엇인가요? 가치 투자란 무엇인가? 저평가된 기업의 그 주식을 싼 가격에 사는 것? 그런 거 아닐까요? 가치 대비 싼 가격에 사는 것? 네. 이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가치 투자를 이렇게 디파인했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나요?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없겠죠. 네. 네. 불타기하죠, 불타기. 그러니까 불타기라는 거는 네. 오르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네. 네. 오르는 주식을 사는 게 싸지 않은 주식을 사는 건가요? 아니네요. 네, 어제보다 오늘 싸지 않았죠. 근데 방금 이제 가치 대비 싼 네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10,000원짜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제 5,00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6,000원이 됐어요. 네. 이걸 따라 샀어요. 그럼 이거는 싸게 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겠죠. 네. 그리고 10,000원이 됐는데 또 생각해봤더니 가치가 10만 원인 것 같아 하면서 10,000원에도 더 샀어요. 그럼 이거는 싸다고 생각하고 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가치 대비 싼 걸 산다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게 네. 되게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특정한 이런 어떤 실용적인 어떤 특정 행위를 다룰 때 이런 용어를 쓰면은 되게 많은 논란, 오해를 낳는 것 같아요. 가치 투자라는 말을 썼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치 대비 싼 주식을 사는 행위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저 PER, 저 PBR 주식을 사는 행위라고 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장성에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유형의 가치에만 집중하는 형식의 투자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건전한 투자. 네, 그냥 투자. 네, 투기 아닌 거. 가치 투자 아닌 건 전부 다 투기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걸 지칭했느냐에 따라서 저희 대답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보자면은 저는 물론 기업 분석을 하죠. 그 기업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그리고 기업의 장기 전망을 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싸게 사고 싶죠. 그런 측면에서는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만약에 저 PER, 저 PBR만 추구하느냐라고 하면은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매니저별로 포트폴리오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 포트폴리오가 가장 PER이 높고 PBR이 높고 근데 또 ROE도 되게 높아요. 지금 전문 용어들이 막 등장해서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수 검색창에 있는데 치시면 나옵니다. 네. 그 정도는 공부해야지. 그 PER, PBR이라는 거는 좀 현재의 순이익 혹은 현재의 자산 가치 대비 얼마나 싼가를 얘기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PER이 낮을수록 좀 싼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싼 주식이라는 용어도 좀 굉장히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ROE라는 거는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빠릿하게 잘 버는가 이런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ROE가 높은 주식에 약간은 높은 PER, PBR을 주면서 산 거죠. 근데 ROE를 감안하지 않고 보면은 저는 되게 성장주를 좋아하는 투자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치 투자는 가치주에 투자를 하는 거다. 그럼 가치주는 뭐냐? 가치주는 가치 투자 주식이니까 가치 대비 싼 주식이라는 게 그 기본 정의에 따라서 내려오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흔히 말하는 가치주라는 거는 저 PER, 저 PBR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PER, PBR이 낮다라고 해서 가치 대비 싼가는 모르는 거잖아요. 가치는 다 제각각인데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판단도 다 다르고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가치주라는 건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남들이 얘기하는 저 PER, 저 PBR 주식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그런 가치주라는 거를 선호하는 투자자이냐 하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성장주를 좋아하느냐? 저는 성장주를 좋아한다라고 아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알려져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고PER 주식들 막 진짜 뿜뿜뿜 하는 그런 걸 선호하느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선호하세요. 그냥 올라갈 주식이죠. 당연히 투자자라면 네. 그렇죠. 당연히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주식 올라갈 주식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좋아해요. 근데 남들이 다 성장할 거라고 다 기대하고 있는 주식에 맞붙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남들이 보기엔 약간은 하자가 있는. 그러니까 에이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주식이겠어, 그렇게 좋은 회사겠어 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주식들이 가끔 있죠. 그 가끔 있는 기회에만 투자하더라도 20개, 30개의 포트폴리오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는 돈 받고 하는 일이 그거니까 네. 20개, 30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냥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어떤 여러 가지 미묘한 기술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너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무튼 기본 골자는 그거죠. 기업이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갈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성장 전망이 있는 회사들이죠. 그런데 또 시장에서 보는 성장 전망과 제가 보는 성장 전망은 약간 다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다른 매체에 나와서 그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많은 논란과 악플에 휩싸였는데 아무튼 그 개념과 맞붙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의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성장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성장이에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성장이에요. 네. 지금 뭐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될 거고 혹은 뭐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될 거고 뭐 언택트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고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는 미래의 산업의 변화 그리고 그 산업의 변화에서 위너가 될 회사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고 내가 판단하는 어떤 의사결정 행위인 거죠. 근데 제가 보는 성장에 대한 관점은 좀 다르죠. 회사가 뭔가를 잘해요. 잘하는 데는 또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경영진이 되게 똑똑하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잘 성과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갖췄다거나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고객사와의 이해관계가 잘 맞물려 있다거나 그래서 고객사와의 끈끈한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세상이 좀 좋아지면 그 좋아지는 걸 따라서 좋은 대응을 할 거고 세상이 안 좋아지면 거기에 따라서도 또 잘 대응을 해서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실적을 낼 거고 그 기업이 그러면 그 기업과 그냥 함께 가면은 내가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현재를 바라보는 건데 현재 이 회사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를 조금 남들보다 깊이 바라볼 뿐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다른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더 장기간의 어떤 높은 성과를 결과적으로 내고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훌륭한 기업들과 그냥 함께 했을 뿐인데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기본 골자는. 궁금한 게 이제 그런 퀀트를 통해서 그 기업들을 가려낼 수 있나요? 그걸 100% 그걸로 가려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요즘 그쵸. 퀀트 공부를 하시는 네, 이유가 질문이 퀀트였죠. 죄송합니다. 너무 딴 쪽으로 갔는데 일단 퀀트라는 거는 상당히 넓은 개념이에요. HFT라고 부르죠. 그 시장의 굉장히 그 초단위 혹은 밀리세컨드 단위의 매매의 흐름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해서 그거를 미래의 패턴을 예측해서 내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식의 퀀트도 있고요. 혹은 이게 또 뭐 좀 어렵게 들어가면 바이 사이드 퀀트와 뭐 셀 사이드 퀀트가 있고 뭐 되게 다양한데 뭐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바둑을 둔다. 이것도 퀀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퀀트의 기본은 인간이 하는 사고 과정을 그냥 기계로 대체한다. 이게 큰 의미에서 퀀트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퀀트라 함은 어떤 계량적인 지표들을 퀀트로 걸러내서 그대로 포트폴리오에 바로 반영을 하는 뭐 이런 걸 퀀트 투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아주 그 초기 단계의 퀀트이고요. 물론 그 자체도 여전히 유효하기는 해요. 그걸 또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일단 제가 퀀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옥스퍼드에 계시는 아주 저명한 한국인 교수님이 계세요. 수학과 교수신데 이분의 강연을 들으러 갔다가 좀 우연히 운 좋게 강연 직전에 같이 좀 잠깐 가볍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금융에 대해서 그렇게 뭐 지식이 많은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분과는 한 3번 정도 질문 답변을 하면은 핵심으로 탁탁탁 파고들어서 뭔가 저를 낱낱이 이제 까놓게 되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분이랑 대화가 무슨 일 하시냐 해서 저는 뭐 펀드 운용을 하고 있다, 주식 투자를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냐 어떤 식으로 하시냐 이래저래 얘기를 하다가 퀀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펀더멘탈 투자자들이 그러하듯이 일단 퀀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퀀트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일단 첫 번째는 퀀트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를 그 주변에서는 제가 직접 아는 케이스에서는 잘 보지 못했고 두 번째는 아마도 추측하기에 퀀트에서 여러 가지 로직에서 이 금융시장의 이 시장이 실제로 어떤 이유로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지를 모른다. 서로 간의 너무 불신의 폭이 크다. 펀더멘탈 하는 사람은 퀀트를 싫어하고 퀀트 하는 사람은 이 시장의 인간 매니저들을 다 바보 취급하면서 자기만의 로직을 구축을 해 나간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좋은 로직이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퀀트에서 만드는 로직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한다. 그래서 너무 상관관계만 추구하고 그 사이에 인과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과관계가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무섭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개자면은 일단 인과라는 걸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인과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옥스퍼드 친구들은 늘 이런 대화를 하나 봅니다. 장난 아니네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의 답변들을 막 해나가다가 결국은 제가 이미 하고 있었던 생각이 인과는 우리가 어차피 영원히 알 수 없다. 제가 흔히 하던 말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인과를 알 수 없는데 그럼 인과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 그리고 결국은 이 두 가지를 통합을 해보자면은 우리 두뇌가 하는 작용이라는 게 결국은 패턴 인식, 통계적인 패턴 추론이거든요. 이건 결국은 상관관계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거나 기계가 하는 거나 다를 게 없는 거네. 본질적으로는 다를 게 없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날부터 시장에 나와 있는 퀀트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을 다 사서 읽고 있는 중이에요. 데이터화 할 수 있다면 네. 예, 그게 뭐가 다른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일단 현재 두 가지 현재 제가 다시 그 질문을 받는다면은 이 두 가지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인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면은 사업자 입장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러니까 퀀트 로직이 이렇게 나와서 저는 그냥 이대로 했을 뿐입니다. 근데 성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퀀트를 탓하세요라고 하면은 누가 저에게 돈을 맡기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은 해야 한다. 근데 이건 사업자의 관점이지 투자자의 관점이랑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방금 로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용하는 인풋 데이터를 얼마나 정량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내가 쓰는 인풋 데이터를 100% 정량화할 수 있다면은 나는 100% 퀀트로 대체하고 나는 은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까도 살짝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는 하루하루의 의사결정에서 이 의사결정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이 프로세스에서 어떤 요소가 체크가 되어서 나는 오늘 이 행위를 한 걸까를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무의미한 의사결정들이 또 되게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일단 제 개인적으로도 그 과정 자체로 어느 정도의 성과 개선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제가 퀀트를 좀 더 능숙하게 쓸 수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하나하나 다 백테스트를 좀 원활하게 해가면서 더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시킬 수 있겠죠. 네. 너무 재밌어요. 제가 저는... 처음에 드렸던 그 퀀트를 공부하시겠다는 그 질문에 제가 생각한 퀀트는 그거였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지금 사야 돼, 아니면 지금 팔아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걸 저는 단순하게 퀀트 투자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왜 대표님이 그걸 배우시려고 하는지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건 차트 투자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고.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이게 절대 단순하지 않은 게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서는 그 금융 경제 이쪽 출신을 안 뽑거든요. 물리학자, 수학자 뭐 이런 사람들을 뽑아요. 여기에서 뭐 비전 인식, 패턴 인식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어떤 차트에서 유의미한 어떤 패턴을 발견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떤 현재 퀀트가 달성하지 못하는 퀀트의 미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진짜 현명한 투자자 읽으면서 2020년에 투자는 어디까지 왔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고민하시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되게 흥미로웠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더 막 정말 화제의 수익률을 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개발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한 번 더 뵙고 그럼 너무 좋겠고요. 일단 현명한 투자자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가 있다. 근데 그 둘은 양립할 수 없어. 절충은 없어. 이렇게 저자는 말씀하셨어요. 벤자민 그레이엄은. 근데 저는 왜 안 돼? 이렇게 막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은 이제 또 좀 전에 그 드리머님께와 유사한 형태로 제가 전개를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로사님께서 언급하신 공격적 투자자와 방어적 투자자의 정의는 뭐죠? 여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어딨지? 적은 거? 그냥 말씀해달라고 부탁하는 걸로. 방어적 투자자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주식을 선정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4가지예요. 첫 번째가 충분하지만 과도하지 않게 분산 투자해라. 그러니까 보유 종목수를 뭐 10개에서 30개 이내로 해라. 두 번째가 재무 구조가 건전한 유명 대기업 중에서만 선정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장시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한 기업을 선정해라. 그리고 네 번째가 7년 동안의 평균 이익을 고려해서 그 매수 가격의 상한선을 뭐 설정해라. 뭐 이런 식의 그 조언을 좀 해주셨고요. 어떤 거예요? 정의를 하신다면?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방어적인 투자자와 공격적인 투자자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또 이 책과 관련된 수많은 논란들을 접했고 제 나름의 경험도 쌓였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다시 읽었을 때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한국어로 방어적, 공격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정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손실 막 너무 손실 싫어요. 나는 한 푼이라도 잃기 싫어요. 내 피 같은 돈이거든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약간만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만큼만이라도 좀 회피하면 좋겠어요. 뭐 이 정도 벌어도 돼요. 이런 느낌? 손실 회피 성향이 굉장히 강한 보수적인 투자자를 이야기할 것 같고 공격적인 투자자는 뭐 아직 젊은데 한번 가보자. 뭐 이런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러니까 이렇게 디파인을 했을 때 그 얼마나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하는 맥락들을 보니까 좀 맞는데 되게 근접한데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원문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방어적인 투자자는 디펜시브 인베스터예요. 근데 공격적인 투자자는 어그레시브가 아니라 엔터프라이징 인베스터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기업가이기도 하고 진취적인 모험심이 강한 좀 그렇게
또 우리가 번역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딱 위험 회피 성향의 문제를 포괄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기준일 것 같은데 여기서의 맥락은 그래서 이제 저의 해석이 아까 이제 로사님께서 읽으신 그 정의예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투자자는 뭔가는 하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투자자이니까 뭔가를 하고는 싶은 거잖아요. 하고는 네네. 싶은데 뭐 잘 모르겠어. 맞아요. 잘 모르겠는데 더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뭘 안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어떤 형태의 투자법이 있는 거고, 엔터프라이징 인베스터,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엔터프라이징 인베스터는 야씨 그래도 내가 나 좀 열정이 있고 이걸 좀 노력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해내고 싶어. 워렌 버핏이 뭐 50년 동안 1년 20%를 냈다고 하는데, 근데 워렌 버핏 투자법 있고 피터 린치도 뭐 20% 넘게 10몇 년 동안 냈고 한데, 그럼 피터 린치 책에 보면 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개인 투자자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예, 처음에 막 펌프질을 엄청 해요. 네. 이게 또 약간 오독의 소지가 있기도 한데 뭐 나중에 월가형 얘기도 할 수 있게 되면 또 그 말씀도 뭐 드리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펌핑을 받으면은, 그리고 펌핑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아까 이제 자산 배분 말씀드리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수준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소비를 이만큼의 금액은 월 소비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기대 수익률이, 내 목표 수익률이 1년에 20%는 돼야 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거든요.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공격적인 투자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입할 시간, 내 열정, 내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모든 걸 포괄하는 게 공격적인 투자자인 거죠. 그래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정의하면 깔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냥 시장만 따라가도 좋으니까 투입되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래도 시장만큼의 성과는 내고 싶은 사람을 방어적인 투자자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 맥락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맥락에. 네. 그래서 방금 이제 드리머님께서 언급하신 방어적인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는 그 당시에는 아마도 ETF가 없었을 거기 때문에 현 시대에서는 뭐 대형 우량주 등등은 ETF로 전부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채권도 채권 ETF로 대체를 할 수 있을 거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크게 언급 안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방어적인 투자자에게는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공격적인 투자자는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복잡해지고 할 얘기가 많아지죠. 어쨌거나 이분들은 초과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사님께서 언급하신 ETF를 가지고도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이렇게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자산 배분에는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이 있어요. 또 전문 용어가 막 나와서 좋아요, 또 좋아요. 빡셀 텐데. 네. 열심히 할게요. 정적 자산 배분이라 함은 내 자산 배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어떤 자산의 목표, 그리고 나 개인의 여러 가지 노동 가능한 시간과 소득과, 아무튼 다 개인적인 어떤 환경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환경에 적합한 나의 자산 배분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 10%에 뭐 채권 80%에 부동산 10% 혹은 뭐 주식 10에 채권 30에 뭐 부동산 60 등등. 근데 이게 또 시점별로 바뀌죠. 지금은 젊으니까 뭐 주식 부동산을 좀 더 많이 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서는 뭐 부동산 채권을 좀 더 늘리거나 뭐 이런 식의 자산 배분 스케줄이 있고, 그러면 그 자산 배분 비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리밸런싱을 해주는, 그게 정적 자산 배분이고, 동적 자산 배분은 야 지금 채권이 좋은 것 같은데 채권 사. 그리고 야 지금은 이제 야 유동성 넘치고 하는데 그럼 야 이젠 주식이지, 주식 사. 그리고 이젠 부동산인데 부동산 사. 이게 그 자산 군간의 흐름에서 동적 자산 배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 투자도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레이어가 다를 뿐이에요. 자산 군간의 배분이냐, 혹은 주식이란 자산 내에서의 개별 주식 간의 배분이냐. 그러니까 모든 매매 행위는 어쨌거나 자산의 비율이 바뀌는 거니까, 매매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A를 샀다가 A를 팔고 B를 사고 이것도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A 주식보다 B 주식이 더 유망하니까 네. 라는 나의 판단인 거죠. 그러면 ETF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ETF도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ETF도 뭐 배당주 혹은 가치주, 성장주 혹은 바이오 ETF, 뭐 테크 ETF, 반도체 ETF, 뭐 나스닥 바이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럼 그 각각의 세부 자산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개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야, 지금은 바이오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코스닥 바이오 ETF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ETF 사. 그러니까 바이오가 될 것 같다 까지는 확신이 있는데 근데 개별 바이오 중에서는 뭐가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 의사결정에 매치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품군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ETF라는 것도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ETF를 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방어적인 투자자냐 공격적인 투자자냐 다시 말해서 그냥 벤치마크 정도 따라가면 만족하는 투자자냐 혹은 그 이상의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투자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러면은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에서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원자재, 석유, 금, ETF도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 안전마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하고 정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한 안전마진은 뭔가요? 이건 심플해요. 네. 가격과 가치의 차이죠.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사면은 5,000원의 안전마진이 있는 거죠. 네. 이건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5,000원인지 어떻게 알지? 그 질문 그 만원인지 어떻게 알지? 가치가 10,000원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5,000원인데 그럼 이렇게 사면은 5,000원 안전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질문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논란을 낳는 개념인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고 일반적인 접근은 자 그러면 가치를 어떻게 계산해내지? 근데 보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은 유형의 자산, 그러니까 현금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높은 확률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라던가 혹은 뭐 유형 자산, 공장 팔면 돈은 벌잖아요. 그리고 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야기하는 내재 가치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아 저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을 추종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다수가 그런 유형 자산, 유형의 가치를 많이 언급을 하고 저는 유형의 가치 대비 싼 주식을 삽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저 PBR 주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반대로 어떤 무형의 향후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아 저는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 이게 저는 좀 벤자민 그레이엄의 진의에서 약간은 비껴나간 해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 안전마진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벤 그레이엄은 항상 채권 얘기를 먼저 해요. 네. 안전마진도 사실은 채권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책에서 드는 사례로 기업의 가치가 3천만 달러이고 부채가 1,000만 달러인데 그럼 여기에서 내가 채권을 투자했다면은 기업의 가치가 3분의 2가 감소하더라도 즉 2천만 달러가 훼손되더라도 내 채권의 가치는 보장받을 수 있다. 가치가 3천만 달러인데 부채가 1,000만 달러면은 자본이 2천만 달러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 부채를 소유한 즉 채권 투자자라면은 그러면 그 앞에 자본이 2천만 달러가 다 날아가더라도 기업이 뭔가 사업을 잘못해서 돈을 계속 잃으면은 자본이 먼저 날아가잖아요. 네. 채권이라는 건 선순위로 더 보호받는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천만 달러까지는 내가 안전마진이 있는 거다. 예, 2천만 달러가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어도 내 자산은 원금이 보장이 되는 거죠. 1,000만 달러의 채권의 네. 가치는 보장이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벤 그레이엄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얼마만큼 내가 틀려도 되는가, 얼마만큼 예상치 못한 어떤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해도 내 자산이 훼손되지 않는가라는 네. 거예요. 3천만
달러인 회사의 무언가에 내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1,000만 달러 채권을 샀다라 하면. 네. 그러니까 3,000만 달러짜리가 1,000만 달러가 되더라도 나는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2,000만 달러 이상의 손실, 뭐 회사가 2,500만 달러 손실이 났어.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500만 달러만 남았다. 그러면은 내가 원금 1,0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500만 달러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가 3,000에서 2,000으로 줄어들고 1,000으로 줄어들 때까지 나는 안전한 거예요. 투자자인 나는. 채권 투자자인 나는. 근데 주식을 투자를 했다면은 3,000에서 2,50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3,000을 투자한 사람이면은 2,500으로 줄어들면서 바로 500의 손실을 보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벤 그레이엄이 안전마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일단 채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해야 한다. 좀 다르게 설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다르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안전마진이라는 거를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좀 전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사면은 5,000원의 안전마진이 있는 거다. 근데 사실 이게 깊이 들어갔을 때 정확히 안전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자, 말씀하신 대로 10,000원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걸 일단 먼저 짚어보자면은 자,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뭐 이건 공식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 할인이에요.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로사님께 1억을 빌렸어요. 1년에 10%씩 갚기로 하고 3년 후에 원금 상환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1,000만 원, 내후년에 1,000만 원, 3년 후에는 이제 1억 1,000만 원 원금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총 1억 3천만 원을 돌려드릴 거잖아요. 3년에 걸쳐서. 그러면은 자, 이 홍진채 A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채권을 빠중님께서 그냥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얼마 주고 사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머리 아파요. 네, 머리 아프지만 100원에 팔진 않을 거잖아요.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그럼 더 받아야 돼요. 더 많이 받고 싶죠. 많이 받고 싶은데 얼마 이상이면은 빠중님께서는 절대 사지 않을까요? 1억 3천 이상. 1억 3천 이상에선 절대 사지 않을 거잖아요. 1억 3천이 돌려받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의 최고 좋은 가능성에서 내가 비싸게 사줄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 받을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 1억 3천인데 근데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뭐 제가 돈을 들고 도망간다거나 뭐 망한다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 3천에서 할인해서 사겠죠. 그럼 여기에 무엇을 기준으로 할인을 할 거냐. 이거의 기준은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냥 은행에만 맡겨놔도 1억 3천을 은행에 그냥 맡겨놓으면은 확실하진 않지만 한 1%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은 뭐 단리로 그럼 3% 받을 거니까 그러면 1억 3천만 원보다 조금 더 1억 3천보다는 더 나은 금액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그것보다는 더 많이 할인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은행이자 1%보다는 더 많이 할인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던가 저라는 개인에 대한 신용이라던가 등등을 감안을 해서 이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해서 더하겠죠. 이게 이 채권, 홍진채 A 채권의 가치예요.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식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이잖아요. 일단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이 번 돈에서 배당을 주고 배당을 안 준 돈은 재투자를 해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사업을 접으면은 청산해서 돌려주잖아요. 결국은 청산 시점에서는 또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향후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이걸 할인을 하면 돼요. 자, 공식은 명쾌해요. DCF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모든 기업 가치 평가는 DCF로 환원을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막 했는데 그냥 흘려 들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기업의 가치는 공식으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건 정말 추정하기 어렵겠구나라는 게 또 드러나죠. 기업이 당장 다음 분기에 내일 얼마 돈 벌지도 모르는데 다음 분기 내년에 얼마를 벌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할인율은 또 어떻게 알아? 할인율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관적인 가정이 붙기 때문에 그 가치 공식은 명쾌하지만 그 공식에 들어가는 변수는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결국 가치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된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그레이엄의 방식을 추종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저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어떤 가치를 추구합니다라는 사람들도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채권과 주식의 차이는 뭘까요? 위험도의 크기? 좀 다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법적인 차이는 기업의 경영진이 어떤 의무를 가지느냐의 차이예요. 채권은 기업이 채무를 지면은 이걸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으면 문제가 발생하죠. 네네. 근데 주식은 그냥 돈을 받은 거예요. 돈을 못 벌어도 되죠. 네, 못 벌어도 되죠. 네. 네. 어떤 배임 횡령 이런 것만 안 하면은 돈 이번 분기에 100억의 순이익이 났어요. 100억의 현금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이거를 배당할 의무가 있나요? 없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주주를 중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은 주주로부터 잘리겠죠. 이 경영진이 해임당하겠죠. 이런 식의 이해관계가 묶이는 걸 뿐이지 당장의 어떤 현금 흐름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억인데 이 기업에 현금만 500억이 있어. 야, 그러면 내가 100만 원짜리 금고를 샀는데 금고 안에 현금이 5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 사자마자 나는 돈을 버는 거잖아. 네, 적절한 비유입니다. 매우 적절한 비유예요. 한 가지가 빠져있죠. 금고 열쇠를 안 샀어요. 금고대로 뭐 오르거나 하진 않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500만 원이 들어있는 이 금고를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값에 팔아야 내가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럼 열쇠의 가치가 되게 소중해지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나는 열쇠 필요 없어. 그 안에 500만 원 들어있어. 그럼 내가 400만 원에 이 금고 사줄게 라고 해야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이상은 금고 열쇠는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특정 누군가가 나와는 이해관계가 다른 누군가가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금고 열쇠를 나를 위해서 열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금고의 가치는 상당히 낮아지겠죠. 네. 흔히 얘기하는 저평가된 싼 주식, 자산 가치를 바라보는 투자가 이런 식이에요. 기업에는 분명히 지금 매각하면은 되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 어떤 에셋이 있어요. 근데 두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매각을 할 생각이 없다, 경영진이. 그리고 매각을 하더라도 그거를 나한테 배당으로 줘야 되는데 배당을 줄 생각도 없다면.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이게 또 먹힐 때가 있는데 주주 행동주의라고 하죠. 주주들이 나서서 이 경영진은 너무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거 매각해서 뽀개고 주주들에게 배당해라. 네. 라고 나서면은 그때 주가가 한 번에 쫙 올라버리죠. 이게 그 아까의 현금 흐름 공식으로 환원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열쇠를 쥐고 있는 자가 이 열쇠를 나를 위해서 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청산을 해야 내 현금 흐름이 꽂히는데 이 500억이라는 현금 흐름이 30년 후, 50년 후에 꽂힐 현금 흐름이 되면은 할인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근데 어떤 투자자가 나서서 압력을 넣었다. 그러면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현금 회수 가능 일자가 혹시 1년 후로 가까워지면은 할인율이 확 줄어들면서 기업의 가치가 엄청 뛰어버리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 이 투자자들이 나설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가정을 넣어야 좋은 투자 의사 결정이 되는 거죠. 뭐 얘기가 옆으로 좀 많이 샌 것 같은데 아무튼 가치라는 거는 이렇게 주관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재 가치라는 이야기를 이 벤 그레이엄이 워낙에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이런 투자 방식을 추구하다 보면은 내재 가치라는 게 어떤 변하지 않는 신성한 어떤 것이고 가격이라는 거는 이 막 조울증에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뭐 불건전한 어떤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좀 높은 확률로.
그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시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투자자는 자기들만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매매 행위에 나서요. 그게 단지 내 생각과 차이가 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옳으냐 그들이 옳으냐는 내가 검증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일 뿐인 거지. 내가 나는 기업의 가치를 보니까 나는 좀 더 우아한 고고한 투자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실패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수익률이 네. 대답해 주겠지. 네. 그래서 아닌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러니까 이 벤 그레이엄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죠. 미스터 마켓이라는 개념을 벤 그레이엄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장의 조울증에 흔들리지 말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전마진이라는 챕터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안전마진을 확보했다라고 해서 그 한 건의 투자로 돈을 벌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분산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고 이거를 좀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은 내가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서 새로운 변수,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책의 여러 챕터에서 그런 얘기가 등장하는데 다른 투자자들이 좀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을 때 뭔가 시장에 왜곡이 있을 때 거기서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런 언급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결국은 이게 켄 피셔의 책을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뭐 켄 피셔의 방식과 이 벤 그레이엄의 방식이 되게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사실은 통하는 얘기거든요. 벤 그레이엄이 저 PER, 저 PBR 주식을 산 이유는 그냥 그런 싸구려 주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 대비 싼 주식을 산 건데 기업의 가치는 결국은 아까 공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의 성장 전망이 가치의 아주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 PER이다라는 거는 기업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시장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PER, PBR만 보지 그 기업의 전망에 대한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근데 이 기업의 사례를 드는 챕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례에서 PER, PBR이 낮은 종목이 나중에도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그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기업의 퀄리티가 부실한, 그러니까 적정한 ROE를 내지 못하는 회사는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돌려주지 못한다. 네. 이런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의 질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적인 분석을 내가 해야만 하는 거고 이 정성적인 분석에는 기업의 미래 성장 전망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전망에 대해서 회사의 전망에 대해서 시장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 그걸 내가 찾아내야 내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격적인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분석해서 다른 사람과의 생각의 차이를 발견해내는 일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라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안해야 할 것 같고 또 벤자민 그레이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공격적 투자자로 살아남는 이 일들이 재밌으신지 힘드신지 궁금해요. 한 초반 3년은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투자라는 행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적인 유희다. 멋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싫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남들이 결국은 당신이 옳았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쾌감이 다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 같더라. 그리고 이게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취향이 달라지는데 맞아요. 그분은 앙드레님은 그냥 방구석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되게 좋은 장점이 있고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장점을 누리면서 살아오기는 했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은 되게 좋은 거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아주 얇은 가닥보다는 그래도 한꺼풀은 더 깊게 볼 수 있다.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물론 어떤 영역에도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는 게 저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이 각 투자자의 행동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참 다양한 행동들을 하는구나 같은 걸 보면서도 이런 걸 보는 과정 자체가 그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좀 되게 많은 교훈들을 준다? 그런 게 있어서 재밌긴 합니다. 네. 뭔가 감동적인. 네. 오늘 현명한 홍진채님과 함께 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명한 투자자에 대해서 다루었고 투자계 책의 바이블인 만큼 그리고 굉장히 쉽게 다시 쓰여진 만큼 여러분도 한번 많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다시 읽어보니까 충분히 재밌게 읽었고요. 또 요즘에 자기 돈이 들어가야 돼요. 주식 시장에. 그렇게 되면 눈이 조금 더 커져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해박하고 정말 논리정연한 말씀 해주셔서 굉장히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화두를 또 많이 던져주신 네. 것 같아요. 네. 책을 또 읽어보시고 책을 읽기가 일단 겁이 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을 또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2시간 동안 가까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또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 다음에 또 모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현명한 책이 나오면 또 모셔서 킴피셔나 그 피터 린치 책 갖고 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